직장 생활 하다 보면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 내가 더 잘하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가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사내 정치 때문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사내 정치를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파고드는 글입니다. 보통 나오는 그런 얘기랑은 좀 다르죠. 네. 뭐 사내 정치를 없애는 법이나 잘 활용하는 법, 이런 자기계발서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대신에 인간은 왜 사내 정치에 마약처럼 중독되는가? 이런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이 사내 정치를 조직의 문제점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깊은 본능, 생물학적인 필연성 이런 관점에서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사실 사내 정치 얘기하면 다들 좀 눈살부터 찌푸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쁜 거, 없어져야 할 거. 맞아요. 부도덕하고 악습처럼 여기니까요. 근데 이 글은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일단 옆으로 치워둬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존과 인정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어떻게 사내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집요하게 분석하고 있죠. 어쩌면 이건 뭐랄까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벌이는 가장 처절한 생존 투쟁의 한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조금은 서늘한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 서늘한 시각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글의 첫 부분부터 한번 보죠. 보통 경영학에서는 사내 정치를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혹은 의사결정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 글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회사의 원대한 비전, 공공의 이익, 하하, 그렇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당장 내 일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살아남아서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것. 지극히 개인적인 생존. 네, 이 개인적인 생존과 출세가 훨씬 더 절박한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걸까요? 그 당연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모든 분석이 시작되거든요. 아,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랑 개인의 생존 목표가 딱 부딪힐 때 사람들은 뭘 우선할까요? 이 글은 대부분의 경우 후자를 택한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권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종이에 인쇄된 그 공식적인 조직도 직제표 말고요. 네네. 누가 누구랑 가깝고 누구 말에 힘이 실리는가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권력지도, 이게 실제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라. 그러니까 공식 직급은 부장인데 실제로는 팀의 특정 과장의 실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잠깐만요. 그건 좀 너무 냉소적인 시각 아닐까요? 정말 실력 있고 성과를 내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정치질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신념으로 일하잖아요. 물론이죠. 그 신념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이 글도 실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과 중심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현실에서 완벽하게 돌아가냐, 여기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성과 시스템 굉장히 이성적이고 공정해 보이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잡한 협업 과정에서 한 개인의 기여도를 숫자로 정확하게 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이걸 기획자 몫이 30%, 개발자 몫이 50%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이 더 핵심적인데요. 네. 설령 내가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쳐도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운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 검증의 시간. 네. 그래서는 이 과정을 주변의 시기와 의심을 견뎌내는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이 정말 저걸 혼자 다 한 게 맞아? 뭔가 운이 좋았겠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그렇죠.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다 이겨내야 비로소 내 것이 되죠. 그 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과 시스템은 보상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과정도 힘들고 심지어 그 보상이 확실하지도 않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찾는 게 바로 사내 정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정치는 성과랑 어떻게 다른 문법으로 작동하나요? 여기서부터 이 글의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사내 정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요? 네. 성과처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증명의 과정이 필요 없어요. 타고난 아부 능력이나 상사와의 어떤 정서적 유대감 혹은 그냥 우리 편이라는 소속감, 그것만으로도 즉각적인 보상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즉각적인 보상. 아, 그게 키워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즉각성과 확실성 때문에 사내 정치가 마약 같은 중독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뒤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고과 점수보다는 네. 오늘 저녁에 부장님과의 술자리에서 얻는 역시 자네는 내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안정감이 훨씬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는 이걸 성과라는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게 해주는 달콤한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쾌락과 안정을 얻으려는 인간의 본성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듣고 보니 다이어트랑 비슷하네요. 나중에 건강해질 걸 알면서도 눈앞에 케이크를 참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보상보다는 단기적이고 확실한 만족감을 택하는 본능. 맞습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불확실하고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확실하고 즉각적인 작은 보상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도록요. 사내 정치는 바로 그 뇌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일종의 심리적 해킹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감정의 문법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뭔가요? 그래서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누는 게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네, 감정의 정치가 작동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네, 우리 편과 적이 될 수 있는 남의 편으로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은 즉각적인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 글은 바로 이 본능적인 편가르기 욕구 때문에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도 사내 정치를 뿌리 뽑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정치를 잘해 라고 할 때 그게 어떤 특별한 스킬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잘 활용하는 것뿐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이 글이 파고드는 겁니다. 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우리의 깊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원초적 본능이란 연결되어 있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에 소속되려는 본능, 즉 내 편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내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곧 나는 안전하다는 생존 신호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럼 반대로 외집단,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본능이라는 건가요? 왠지 그건 좀 공격적인 본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두 가지 본능을 모두 지적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강력한 집단에 기대고 싶어하는 소속의 본능. 다른 하나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고 선을 그음으로써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감과 결속력을 확인하려는 배척의 본능이죠. 아, 우리가 흔히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그 구호 속에는 사실 쟤들은 완전한 남이다 라는 배타적인 의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것과 같아요. 이 두 가지 본능이 결합될 때 사내 정치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와, 듣다 보니 사내 정치라는 게 단순히 몇몇 권력력에 취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본능의 발현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소속과 배척에 대한 욕구는 합리적인 제도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몸에 깊이 새겨진 생물학적 필연에 가깝다는 거죠. 생물학적 필연? 네. 조직 내에서 개인의 생존 욕구라는 작은 시냇물들이 각자 흐르다가 결국 사내 정치라는 거대한 강을 이루는 건 어쩌면 막을 수 없는 자연현상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처절한 생존 투쟁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조직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과 시스템보다 이 본능에 기반한 정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글의 결론부가 아주 명쾌하면서도 서늘한 답을 내놓습니다. 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조직은 차가운 이성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다. 네, 오히려 뜨거운 본능에 따라 내 편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모인 유기적인 집합체에 더 가깝다는 거죠. 마지막에 나온 비유가 정말 머리에 강하게 남더라고요. 실력이라는 날카로운 칼이 조직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무뎌질 때 네, 오히려 우리 편끼리의 끈끈한 결탁이라는 방패는 더 단단해진다는 비유 말입니다. 이건 거의 실력만 믿고 노력하는 게 부질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들리는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실제로 굉장히 비관적인 진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글의 의도는 그러니 실력 키우지 말고 정치나 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사내 정치는 조직의 병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속성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회사가 언젠가 날아주겠지, 성과만 내면 공정하게 평가받겠지, 이런 순진한 믿음만으로 버티다가 상처받고 지쳐가는 동안 정치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미 그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들만의 방패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서늘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인정은커녕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 글은 그런 순진함이 때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 각자가 조직 내에서 나만의 생존 문법을 다시 한번 성찰해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생존 문법. 네, 나는 과연 어떤 문법으로 이 조직에서 살아남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성의 문법을 따를 것인가? 감정의 문법을 익힐 것인가? 아니면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사내 정치를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아주 흥미롭고도 서늘한 렌즈로 분석한 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내 정치는 단순히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내는 어쩌면 피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필연에 가깝다. 이런 시각이었네요. 네.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은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낸 서늘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내 정치가 피할 수 없는 인간 본능의 게임이라면 당신은 그 게임의 규칙을 익혀서 능숙한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게임의 잔혹함의 환멸을 느끼고 게임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만의 새로운 판을 짜시겠습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이 글을 통해 당신의 생존 문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